오늘은 이제 원격 근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3년 만에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핫한 것이 가장 우리 생활을 많이 바꿔놓은 것이 이제 온라인으로 근무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재택근무라 그러는데 집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좀 원격 근무라고 부릅니다. 뭐 영어로도 리모트 워크라고 그러니까요. 원격 근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일상생활로 들어왔는데 이 조직마다 또 회사마다 행태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대학도 어느 대학은 이제 3년 전으로 돌아가서 대면 강의를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강의는 금지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도 대면 강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학교는 온라인과 대면 강의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또 회사들도 대부분 이제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일부 회사들은 원격 근무를 허용해주고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뭐 심지어 교회도 목사님들 성향에 따라서 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는 교회도 있고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겸하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익숙해졌는데도 대부분의 조직은 원래 이제 오프라인으로 들어가고 일부 조직은 이제 온라인 코로나 때 우리가 겪었던 것을 반영을 해서 하이브리드라고 그러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요즘 이런 거 갖고 논쟁이 많습니다. 이제 주로 테크 기업들, 거대 테크 기업들이 많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그래서 뭐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이런 큰 기업들이 많으니까 이런 IT 중심 기업들의 생산성과 관련해서 재택근무가 이 원격 근무가 옳은 거냐 아니냐를 갖고 전문가들이 논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원격 근무, 재택근무는 이런 IT 기술 기업들이 먼저 선두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부분의 의견은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한 기업들이 성과가 안 좋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를 들고 있거든요. 여기 기업들은 이제 이 재택근무를 오히려 장려를 했죠. 그래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탄력 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랬는데 우연스럽게도 이 기업들이 다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대규모 해고에 들어갔죠. 그래서 아마존, 구글 뭐 이렇게 다 6%씩 해고를 했고요. 페이스북은 13%는 해고했는데 앞으로 10,000명을 더 해고하겠다 그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5%를 해고했죠. 그런데 재택근무에 대해서 원격 근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일론 머스크나 팀 쿡에 있는 애플은 아직까지 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해고할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해고를 안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첫 번째로 한 게 사무실로 나와라. 재택근무를 하고 싶으면 회사를 떠나라. 이렇게 선언을 했었죠. 그 이전에 아우프라이크 CEO는 젊죠. 30대의 CEO는 본인이 스스로 육아휴직을 갈 정도로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그랬는데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면서 재택근무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팀 쿡이나 일론 머스크처럼 재택근무, 원격 근무를 허용을 안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기존의 재택근무를 장려했던 기업들이 옳으냐, 이 논쟁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근무와 오프라인 근무의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의 장점을 합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하느냐. 이것을 할 때 프라이스의 법칙을 도입을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원격 근무하는데 왜 프라이스 법칙을 도입할까? 프라이스 법칙은 뭐냐면요. 대략 프라이스, 예전 오래되신 분이죠. 한 15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오래되신 분인데, 대략 프라이스가, 영국의 과학자인데, 이 과학자들을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10%의 과학자들이 거의 50%의 영향력 있는 논문을 만든다. 이런 거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의 법칙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이런 프라이스의 법칙을 갖고 기업의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이 전문가들이 분석했거든요. 그래서 100명이 일을 하면은 100명의 스퀘어, 그러니까 10%죠. 10%가 50%의 성과를 낸다. 그래서 이 10%와 나머지 90%를 구분해서 인력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게 최근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근무를 어떻게 섞을 것인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프라이스의 법칙과 비슷한 것이 이제 파레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파레토의 법칙이죠. 20%의 사람들이 80%의 성과를 낸다. 그러니까 프라이스 법칙이 10%가 50%의 성과를 내니까 나머지 10%, 파레토 법칙이 20%에 해당하는 나머지 10%가 30%의 성과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사실은 20%밖에 성과를 못 낸다는 거죠. 이것을 정리하면은 최근에 이 논쟁과 관련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것을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해고를 많이 하고 소실적이 어려워진 것은 원격 근무를 허용하는 기업들이 더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게 그 두 번째는 이 프라이스 법칙에 의해서 10%의 직원이 50%의 결과를 만든다. 이것을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이 10%의 직원들은, 그러니까 50%의 성과물을 만드는 10%의 직원들은 회사에서 원격 근무에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왜냐면 그 인재들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10%의 직원들은 원격 근무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출근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성과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머지 90%의 직원들이 원격 근무가 없어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죠. 재밌는 현상이죠. 성과를 많이 내면은 사무실 나가는 거를 뭐 이렇게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성과를 안 내는 사람들이 사무실을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성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라든가 가정 환경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육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양쪽을 다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과에서 분리할 수도 있죠. 10%에 못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제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하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팀 쿡도 마찬가지입니다. 팀 쿡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회사는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죠. 만드는 조직인데, 종업원은 그 제품과 서비스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산으로 따지면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3이 되고 4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서로 대면으로 협력을 해야 성과가 낼 수 있다는 게 팀 쿡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 프라이스 법칙에 의해서 상위 10%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지만 나머지 90%는 회사를 나와라. 그래야 네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게 싫으면 회사를 그만둬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다루면 성과를 갖고 따질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누구는 원격 근무를 하고 누구는 원격 근무를 하지 말라 이렇게 정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원격 근무와 대면 근무의 장단점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특히 이제 원격 근무의 문제점, 부족한 점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한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협력이 중요하잖아요. 이 DC사실은 더욱더 직종 간, 이종 간 여러 가지, 그리고 다른 회사하고도 협력하고 이렇게 협력 관계가 중요한데, 협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뢰는 강한 유대 관계가 있어야 강한 유대 관계가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면으로 만나고 그래야 강한 유대 관계가 생기고 거기에 신뢰가 생기고 그래야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혁신은 같은 공간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빨리 일어난다는 것이죠. 원격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보다는 대면으로 회의실에 앉아서 브레인스토밍을 보통 예전부터 많이 했죠.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혁신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 문화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워크로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팀워크에 의해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것이 기업 문화가 되면은 이것이 조직의 장기적인 효율성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헌신이라 그러죠. 헌신, 조직의 헌신, 이런 것들은 목적을 공유하고, 우리의 목적 의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원격 근무는 이런 부분에서 불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학문적으로 살펴보면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경제정책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니콜라스 블룸 박사가 원격 근무의 문제점을 먼저 거론을 했습니다. 거리가 멀면 창의적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혁신은 같은 공간에서 브레인스토밍 할 때 일어날 때하고 똑같죠. 그래서 거리가 멀면 창의적 측면에서 불리하다. 그리고 집에서 일하면 영감을 얻거나 동기를 갖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재택근무의 세 가지 적이라고 그러거든요. 냉장고, 심심하면 뭘 꺼내 먹죠. 그리고 TV, 그리고 심심하면 뭘 다른 걸 보죠. 그리고 소파, 심심하면 들어놓아서 편하게 쉬죠. 이게 재택근무의 세 가지 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느슨할 때는 영감을 얻기나 동기를 얻기가, 성과가 안 나니까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업원의 충성도는, 회사에 대한 조직에 대한 충성도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으면은 종업원의 충성도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네 가지 정리한 거하고 블룸 박사가 정리한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룸 박사가 이 재택근무에 대한 여러 조직과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세 가지로 재택근무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는데, 재택근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나의 모든 근무를 재택근무로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창의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개 주당 1일에서 3일 정도를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 그런데 다른 조사에서도 한 2일에서 2.5일을 보통 선호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재택근무는 자율적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사가 강제로 재택근무를 해라. 아니면 대면 근무를 해라. 사무실에 와라. 이렇게 강요를 하지 말고 종업원의 구성원의 형편과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재택근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대면 근무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20%고요. 대면 근무를 재택근무를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20%, 25% 된다고 그럽니다. 이제 보통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 대면 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55%의 사람들은 대면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원격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업원, 구성원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택근무는 특전이지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과가 좋으면은 선택하게 해주고 아니면은 대면 근무를 하면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격 근무를 실시할 때는 근무 평가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통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면 근무할 때의 성과 제도로는 이것을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이 섞어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와 대면 근무를 섞어서 할 때는 과정보다는 성과 위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블룸 박사는 회사든 개인이든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도 앞으로도 하이브리드 근무를 잘 관리해야 미래가 확실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미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원격 근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만 대면 근무만 강요하면은 종업원들의 충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얘기한 프라이스 법칙에서 얘기하는 10% 뛰어난 인재들은 선택권을 주어야 인재 확보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근무는 회사도 잘 관리해야 되고 개인도 거기에 적응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실 근무, 그러니까 오프라인 근무와 원격 근무, 온라인 근무죠. 이 두 근무 형태의 장점을 잘 살펴서 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는 게 아니라 양쪽의 장점을 잘 살려서 어떻게 하이브리드 제도를 만들 건가. 이것은 각 조직과 회사마다 다르거든요. 그 회사의 문화, 그 회사의 역량,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환경과 역량 또 문화에 따라서 원격 근무와 사무실 근무, 오프라인 근무를 그 장점을 잘 살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특히 하위 90%의 구성원들은 될 수 있으면 사무실에 출근해서 자기 성장의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멘토링을 받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거나 그래서 이렇게 역량을 키워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원격 근무로 할 경우 이렇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위 90%에 속하는 구성원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재택근무냐 대면 근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들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지털 시대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온라인 세상에 모든 것을 목을 메고 산 경험은 정말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혁신할 점을 얻어서 내가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혁신을 해야 발전을 하지 그냥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해오던 대로 하면은 똑같은 형태로 일을 하지만 퇴보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그것을 비즈니스 애즈 유저리라고 합니다. 그냥 해오던 대로 사업을 한다. 그렇게 되면 발전이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하지만 줌으로 수업을 하지만 그 대면 수업이 시작됐을 때도 저는 줌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부 학생들 예를 들면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학교를 못 오거나 코로나 확진을 얻어서 못 오거나 아니면 집안에 경조사가 있어서 학교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 하루의 수업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수업을 하지만 줌으로 그 수업을
중계를 하줌으로써 한두 명의 학생이지만 모두가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이 시스템을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에 교수도 학생들도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으면은 저도 그것을 익숙하게 할 수 있고 학생도 그것을 통해서 하루 결석해서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을 같이 배울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지나가면은 그냥 지나가지 말고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내가 혁신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원격 근무를 통해서 어떻게 혁신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